안녕하십니까, 첼시 토크입니다. 저는 웹스터. 저는 흡이차입니다. 네, 이번 회차에서는 그 리그 브랜트포드 원정 경기 그리고 입스위치 타운전 홈 경기를 같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경기를 한 회차당 하나씩 리뷰를 했는데요. 이번에 좀 팟캐스트 녹음이 좀 지연이 되면서 이번 경기는 이제 같이 리뷰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브랜트포드 전부터 리뷰를 좀 간략히 한번 해보죠. 뭐 브랜트포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브랜트포드전은 이제 그 주 금요일 날 토트넘과의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마르시카가 꽤 과감한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선발 라인업에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바뀌었고, 뭐 은kun쿠, 듀스버리 홀, 그리고 토신, 귀스토 이런 선수들이 선발로 나오면서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사실 브랜트포드전 경기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첼시가 연승 흐름, 물론 아스날전에 이제 패배를 하면서 연승이 끊겼지만 국대 주간이 끝나고 나서 토트넘전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면서 나름의 이제 좋은 흐름을 좀 이어나갈 수 있는 좀 그런 기회였는데 마레스카가 사실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과감히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 로테이션을 돌린 이유가 뭐 브랜트포드를 얕봤다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니겠고,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첼시가 최근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선수들이 좀 경기가 이제 텀이 적을 때 회복하고 또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좀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잭슨이라든지 파머 이 선수들도 최근에 부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첼시 공격의 핵심격 선수들인데 브랜트포드전에서는 일단 선발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어쨌든 첼시가 좀 목표로 했던 승점 3점을 챙기지 못하면서 많은 팬들에게 좀 실망을 안겨다 준 경기였는데, 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뭐 전술 전략적인 부분도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나씩 해봅시다. 일단 토트넘전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마레스카가 하프 스페이스에 공격형 미드필더 두 명을 정발로 배치하기 시작했어요. 전반기에는 이제 뭐 엔조 파머가 박스를 대각선으로 바라보는 형식으로 역발로 배치가 되었다면, 최근에는 토트넘전도 그랬고 프렌트포드전에는 파머가 아니었지만 듀스버리 홀이랑 엔조가 각각 좌우 하프 스페이스의 정발 방향으로 배치가 되었죠. 그리고 사실 하프 스페이스의 정발 배치의 의도는 사실 명확합니다. 가장 가시적으로 좀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그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겠죠. 아무래도 그 측면 수비수와 중앙 수비수 사이에 그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정발인 선수가 침투를 할 때 들어가서 단번에 크로스라든지 컷백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루트가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고, 또 정발로 배치된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면 또 그 같은 사이드 윙어와의 그 상호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속한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이점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최근 경기들에서 마레스카의 의도가 또렷이 이제 보이는 부분은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인해서 로우 블럭을 좀 깨는 좀 그런 좀 패턴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프 스페이스에 정발로 침투하는 선수가 들어가면 상대 수비수도 마찬가지로 이지선다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선수를 따라가냐 아니면 내버려 두냐, 그 두 가지 선택지에 놓이게 되는데, 예를 들어 우측에서 마드케가 볼을 잡았을 때 엔조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갈 때 상대 수비수가 엔조를 따라가게 된다면 그 측면 그 후방 쪽으로 깊숙이 딸려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저희가 그 소위 말하는 14번 존이 어느 정도 헐거워지게 됩니다. 14번 존이라 하면 그 상대 수비수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 그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페널티 박스 아크서클 지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제가 헐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로 뭐 파머라든지 듀스버리 홀이라든지 혹은 반대편 윙어의 네투까지 이제 가담을 하면서 거기서 볼을 잡아서 슈팅을 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로블록을 해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마레스카가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브랜트포드도 듀스버리 홀과 엔조를 정발로 배치를 시키면서 그 14번 존을 조금 열어놓으려고 지속적으로 시도를 했고, 그 공간으로 선수들이 들어가고 슈팅을 하면서 좀 기회를 잡았는데 아쉽게 골로 연결되지는 못했죠. 네, 실제로 전반전에는 이제 은kun쿠가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으면서 사실 첼시가 전진하고 해서 슈팅으로 마무리 짓는 과정 자체가 좀 힘들었고, 이 부분 저희가 많이 설명을 드렸던 만큼 또 후반전에 잭슨이 나왔을 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잭슨이 나오고
첼시가 완전히 주도권을 잡은 뒤에는 엔소와 듀스버리올이 계속해서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를 해주면서 이제 비어있던 14번 공간, 14번 존에 뭐 네토라든지 듀스버리올, 엔소, 그리고 파머 이런 선수들이 계속해서 빈 공간을 잡으면서 중거리 슈팅 비율도 꽤 높았던 경기였습니다. 실제로 엔조가 14번 정도로 들어가서 슈팅을 때렸는데 뭐 브랜트포드 수비수들이 사실상 방치를 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브랜트포드도 상당히 좀 수동적으로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고 첼시의 그 하프 스페이스 있는 선수들이 침투를 할 때 이 선수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선수들을 쫓아가면서 후퇴하는 작전을 펼쳤기 때문에 14번 존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상당히 좀 공격적인 포텐셜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첼시 선수들이 좀 해결해주지 못하면서 좀 유의미한 기회를 많이 만들지 못했던 것이 이번 경기에 좀 패착. 물론 경기를 지진 않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챙기기 어려웠던 그런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 로우블럭을 해체할 때는 어느 정도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독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선수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내려앉은 상대를 공략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아무리 높은 수준에 있는 팀이더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체 능력으로 압도적인 모습 보인다든지 아니면 개인 기량으로 상대를 제압한다든지 해서 계속해서 좀 원론적인 해결책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상대가 견제하게끔 하고 또 그 견제하게끔 하는 데서 나오는 빈 공간들 그리고 균열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레스카가 최근에 고수하고 있는 방법은 이 14번 존을 열어두고 중거리 슈팅을 유도한다거나 파포스트 오버로딩을 시켜서 계속해서 역발 크로스를 이용한다는 것인데 사실 첼시의 공격 자원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두 가지 방법에서 확실하게 방점을 찍어줄 만한 선수가 좀 없다는 게 굉장한 아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전반기에는 첼시 상대로 좀 하이 프레싱을 거는 팀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레스카가 첼시가 속공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좀 활용을 하면서 좀 득점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좀 시나리오들이 있었고 전반기에는 상대가 그 후퇴했을 때 지공 상황에서는 팝포스트 오버로딩 전략이 주를 이뤄서 첼시의 공격 화력이 좀 괜찮았던 이유가 그 상대의 수비 접근 방식도 있을 테고 하지만 그 시즌 중반기를 거치면서 상대가 첼시의 약점을 파악하면서 아예 내려앉는 상황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양상들이 늘어나면서 마레스카가 팝포스트 오버로딩, 기존의 지공 전술인 팝포스트 오버로딩에 더해서 이제는 14번 존을 열어놓는, 그러니까 하프 스페이스 오버로드라고 볼 수 있죠. 하프 스페이스 오버로딩을 통해서 14번 구역을 좀 확보하고 거기서 찬스를 생산하려는 이런 접근을 추가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토트넘전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기는 첼시가 100% 전력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또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전반기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인데 은쿤쿠는 첼시 현 게임 모델에서 스트라이커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선수 구성상 그리고 게임 모델의 그 특성을 생각해 봤을 때 은쿤쿠는 이 팀에서 스트라이커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구조예요. 네, 기본적으로 운동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고 좀 넓은 활동 반경으로 계속해서 침투를 해주거나 또 그게 아니라면 상대 센터백들과 경합을 해서 볼을 소유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양쪽의 선택지가 모두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첼시가 공격을 전개하고 앞쪽으로 전진하는 과정에서 은쿤쿠 한 명이 없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산초와 엘소도 전방에 배치가 되면서 좀 전반적으로 운동 능력이 떨어진 선수들이 전방에 배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굉장히 또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 브랜트포드를 상대로 전진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그 박스 바깥에서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가장 큰 장점인 선수가 계속해서 박스 안에 머물도록 하는 그런 구조에서 뛸 때는 당연히 영향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잭슨이 뭐 체력 안배라기보다는 컨디션 관리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가 있어서 선발로 나오지 못했지만 잭슨이 나오자마자 경기력이 확연히 변한 것만 보더라도
지금 첼시가 필요한 스트라이커의 유형은 어떻게 보면 좀 확실히 어떤 부분에서 그런 역량들이 강조가 되는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좀 대목이었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은쿤쿠가 박스 안보다 박스 바깥에서 연계를 중시하는 선수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럴 때 누가 좀 대신해서 파괴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하지만 산초나 엔조는 개인 파괴력이 뛰어난 선수들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그 공격진의 밸런스가 그렇게 좋지 못했고 또 네투도 체력 안배가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투를 쓸 수도 없었고 기존에 뭐 네투에게 와이드 오버로딩을 시켜가지고 공격수 역할을 좀 어느 정도 대체시키는 좀 그런 전술도 구상을 했었는데 네투를 쓸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잭슨도 쓸 수 없는 노릇이었고 그러면 뭐 타이리크 조지라도 썼어야 됐나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타이리크 조지가 유형만 봤을 때는 지금 첼시 구조에 더 적합한 스트라이커는 맞거든요, 사실. 하지만 어쨌든 이번 경기에서는 은쿤쿠가 낙점을 받으면서 기존에 본인이 스트라이커 역할을 첼시에서 소화했을 때 보여줬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실망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브렌트포드전은 또 제임스 선수가 그래도 정말 잘해줬죠. 네, 최근에 폼이 굉장히 좋은 은베모와의 계속해서 1대1 경합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이것도 약간 로테이션의 일환으로 그리고 또 전반기에 잘했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왼쪽 와이드 센터백 또 수비를 할 때는 풀백 역할을 해주면서 폼이 좋은 은베모를 굉장히 잘 틀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첼시가 후반기에 클린시트를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쌓고 있잖아요. 당장 토트넘전만 해도 클린시트로 경기를 마무리했고 뭐 많은 부분들이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첼시가 시즌 초의 첼시보다 더 나은 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술 전략적인 관점에서 첼시는 전반기의 수준보다 더 올라왔어요. 그러면 성적은 왜 전반기보다 더 하락했느냐? 이유는 그냥 상대가 대처를 더 잘하고 그리고 상대가 첼시의 불균형을 더욱더 공략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첼시의 퀄리티 자체는 전반기보다 올라갔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지역 수비에서 볼 수 있는데 전반기에 저희가 사실 첼시의 지역 수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후반기에 들어서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지역 수비에 대한 퀄리티가 많이 올라왔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아스날전 물론 아쉽기는 했지만 토트넘전에 이어서 브렌트포드전에서도 상대가 지공을 할 때 첼시 선수들의 라인 컨트롤이라든지 호흡이 좀 확연하게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 지역 수비가 되지 않아서 사실 전반기에는 첼시보다 확실히 전력이 떨어진 팀들, 심지어 컨퍼런스 리그에서 상대 팀과의 경기를 할 때도 굉장히 실점이 많은 모습을 보여줬고 클린시트가 굉장히 없었는데 오히려 지금 부상자들이 많아지는 시기를 겪은 뒤에 지역 수비에서의 퀄리티가 좀 올라왔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첼시라는 팀이 좀 안정적으로 승점을 획득하고 경기력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이번 브렌트포드 전에도 사실 뭐 브렌트포드의 그 운동 능력이 좋은 공격진들의 개인 역량에 의한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첼시가 토트넘전을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좀 전반기보다 확실히 좀 지역 수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이제는 전보다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좀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토신이라든지 뭐 찰로바, 코릴, 뭐 리스 제임스는 원래 잘했지만 이런 선수들이 뭐 크로스라든지 전환 패스에 조금 더 잘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런 전환이라든지 그런 큰 킥이 일어났을 때 선수들이 라인을 정비하고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전반기보다 더 안정적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것이 최근 들어서 좀 안정화가 이루어지면서 첼시가 볼이 없을 때도 전반기만큼은 불안하지 않은 팀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부분이고요. 네, 특히 귀스토 선수가 저희가 한 2월 그리고 3월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팝포스트 수비, 볼이 반대편에 있을 때 자신의 맨시티를 계속해서 놓치는 그런 특징 때문에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상황에 대한 체크를 조금 더 미리 하고 미리 반응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케빈 샤데 선수가 왼쪽에서 침투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좀 체크가 늦긴 했어요. 그렇지만 수비를 해주면서 어쨌든 실점을 막았고, 분명 그 상황이 좀 페널티킥과도 조금만 더 안쪽이었다면 페널티킥으로도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반칙이긴 했지만, 어쨌든 조금씩 계속해서 반응을 해주고 있다는 모습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성장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비라는 것은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선수 간 그 호흡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호흡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 동료들이 어디에 있는지 상대 선수들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전반기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좀 우상향을 좀 그릴 필요가 있겠죠. 수비라는 것은 개개인 선수들의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서로에 대한 호흡, 그리고 경험,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첼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게 뭐 베테랑의 부재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바뀌면서 뭐 몇 명의 선수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현저히 적었거든요. 그만큼 스쿼드의 변동이 최근에 상당히 심했는데 그래도 마레스카 밑에서 이제 동일한 선수들이 좀 기회를 받고 뭐 사실 주전조, 후보조 이렇게 나누면서 운영을 했고 또 후보조들 중 이제 뭐 토신이라든지 혹은 찰로바 같은 선수들이 이제 주전조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서로 호흡을 맞추는 빈도가 늘어나고 횟수가 늘어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향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스토 선수가 최근 뭐 여러모로 비판이 많지만 저희는 팟캐스트에서 또 최근에 또 칭찬하고 있는 선수이지 않습니까? 특히 토트넘전에 귀스토와 엔조의 이런 스위칭을 통해서 빌드업을 진행하는 모습은 전술적으로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귀스토가 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 사실 저는 브렌트포드전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귀스토가 비판을 받는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파이널 액션, 그러니까 수비할 때는 이제 상대의 공격수를 놓치는 거, 그리고 공격을 할 때는 이제 마무리 크로스라든지 마무리 슈팅이 형편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선택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져가는 선택지가 좀 일정하지 못하고 좀 기복을 보이는 측면에서 귀스토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이런 부분은 분명 개선이 필요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귀스토의 롤과는 무관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귀스토의 개인 역량적인 부분에서 기인하는 것이거든요. 심지어 귀스토의 그 마지막 그 크로스 마무리 크로스 그리고 마무리 슈팅은 포체티노 밑에서도 좀 단점으로 드러났던 부분이고 이거는 귀스토 선수 개인이 좀 해결해야 되고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마레스카가 요구하는 전술적인 움직임들을 상당히 잘 가져가고 있고 브렌트포드전에서도 마찬가지로 포켓에서 볼을 잡고 돌아서고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것을 상당히 잘 해줬어요. 네, 귀스토 선수를 이제 인버티드로 쓴다든지 아니면 좀 전진된 위치에서 쓰고 이제 측면을 좀 질주하기보다는 중앙에서 계속 관여하게 하는 것에 대한 팬들의 비판 목소리도 많은데, 사실 뭐 너무 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지난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홈 경기 2023년 12월쯤이었는데 포체티노 밑에서 귀스토가 무드릭에 이제 득점을 어시스트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귀스토가 우측 이제 터치라인 쪽에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볼을 받고 상대 수비수를 등진 상태에서 돌아서면서 또 출력을 끌어올려서 굉장히 많은 거리를 드리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에 있던 선수들과 콤비네이션을 하면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또 횡단을 해서 무드릭의 득점을 어시스트까지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장면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장면에 귀스토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귀스토의 이런 특성들을 생각해 봤을 땐 확실히 클래식한 풀백도 뭐 사용할 수 있겠지만 중앙에서 뛰었을 때 그런 미드필더적인 성향이 조금 더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귀스토가 수비적으로 지적받았던 단점들이 조금 개선이 되고 있고, 여전히 말씀해주신 그런 파이널 액션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마레스카가 요구하는 그런 움직임이나 어떤 연계에 대한 이해도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중앙에서도 충분히 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포체티노 때랑 마레스카 때에서 이제 오는 귀스의 활약도의 차이는
사실 포체티노 때도 포체티노 때도 기스톤이 약간 인버티드와 비슷한 역할을 소화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프스페이스로 들어오는 이제 경우도 있었고, 물론 마레스카 때처럼 그 빈도가 높진 않았지만, 하지만 그 궁극적인 차이,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은 뭐냐면 기스토의 동선이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것보다는 마레스카는 좀 포지션을 고수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엄격한 접근을 가져가잖아요. 포치티노는 좀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고, 그러면 기스토는 자유롭게 활동 반경을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더 제한된 구역에서 본인의 기술과 그런 판단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오는 시행착오, 선수 자체가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선수가 좀 오히려 자유롭게 풀어뒀다가 그 전술적인 제한, 구역에 대한 그런 제한을 줄 때 선수가 좀 급격히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을 자유로운 환경에서 발휘하는 것이랑 기술을 어느 정도 그 전술적인 맥락, 전술적인 제약 속에서 발휘하는 것은 또 난이도가 다르거든요. 근데 기스토가 성장하고 있는 지금 일종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 포체티노와의 마레스카의 접근 방식은 사실 많이 틀리다고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마레스카의 접근 방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첼시에게 유익한 점이 더 많기 때문에 마레스카를 선임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저도 그렇고 후비차님도 그렇고 카페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분석글을 썼었죠.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혹은 구독자분들께서 혹은 첼시 팬들께서 마레스카와 포체티노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고 조금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팟캐스트를 회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만약 관심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브렌트포드전의 클린시트는 고무적이지만 또 후보 선수들이 재활약을 못 해줘서 승점 3점을 못 가져온 것은 상당히 또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챔피언스리그권 그 5위권을 수성하기 위해서는 좀 한 경기 한 경기가 좀 결승전처럼 느껴지고 한 경기 한 경기가 소중한데 목표였던 3점을 못 가져왔던 부분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브렌트포드전에서도 인상 깊게 봤던 선수라든지 아쉬웠던 선수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최근에 듀스버리올 선수를 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이 좀 폼이 경기에서 좀 올라왔죠 네, 최근에. 확실히 느껴지는 것은 뭐 이 선수를 장기적으로 첼시에서 볼 거냐 보지 않을 거냐 이것을 떠나서 본인의 개인 그 신체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게 느껴집니다. 한동안 듀스버리올 선수가 경기 템포에 아예 적응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경험에도 밀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최근 나온 경기들에서의 모습은 굉장히 또 활발하고 그런 좋은 기동력을 바탕으로 본인이 기존에 보여줬던 장점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 자체도 사실 그 추구 외적인 영입이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로 첼시 스쿼드 구성상 필요했던 영입이냐에 대한 의문이 좀 많았잖아요. 자연스럽게 시즌이 시작되면서 선수의 롤이 좀 제한적이게 됐고 또 출전 시간이 좀 많이 없는 상황에서 동기부여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선수가 힘들었을 텐데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좀 개개인의 폼을 끌어올려서 후반기에 이렇게 짧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기여해주고 이런 모습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듀스버리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확실히 폼이 이전보다 개선된 모습입니다. 네, 또 언급하고 싶으신 선수 있으실까요? 일단 윙어들의 파괴력이 많이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마두에케가 복귀한 것이 사실 첼시에게 있어서 상당히 큰 힘이잖아요. 지금 산초, 네투, 마두에케 이 세 선수 중에서 마레스카가 요구하는 윙어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해주는 선수가 마두에케이고 또 반면 브렌트포드전 산초가 과감한 드리블 돌파를 몇 번 보여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수비에 균열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산초는 단신으로 상대 수비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항상 그 협력할 수 있는 그 동료들의 오프더블 움직임이 필요한데 은쿠누크랑 산초 모두 약간 그런 유형인데 이 선수들이 같이 나왔을 때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쉽고 산초랑 은쿤쿠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전방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 산초, 은쿤쿠, 엔조가 같이 나왔을 때는 경기력이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우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잭슨이 들어왔을 때 경기력이 180도 바뀌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겠죠.
네, 어쨌든 브렌트포드전은 이쯤 하고 바로 입스위치 타운전으로 넘어가 봅시다. 사실 제가 지금 하는 말도 많은 팬들이 공감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입스위치 타운전에 첼시가 보여준 전술적인 완성도는 상당히 높았다고 보고 이번 시즌을 통틀어 봐서도 마레스카가 상당히 잘 준비해온 경기였단 말이에요. 전술적인 관점에서. 그죠? 네, 입스위치 타운이 사실 굉장히 내려앉는 수비를 많이 하는 팀인데 이 로우 블럭을 상대할 때 마레스카가 이런 확고한 아이디어를 꺼내 들어서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해서 슈팅도 정말 많이 만들어냈고 기대 득점 값도 굉장히 높게 만든 경기였습니다. 의비차님이 그 포모라는 분석글을 쓰실 때 포모라는 개념을 언급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포모로 진입하는 그 횟수가 상당히 좀 많았던 경기라고 볼 수 있고 한번 포모 개념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네, 포모는 사실 이제 페널티 박스 안에 특정 위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하프 스페이스의 최상단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경기장을 5등분, 세로로 5등분을 했을 때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 공간의 최상단이고 조금 더 페널티 박스에 빗대어 말씀을 해드리자면 페널티 박스의 끝쪽 라인과 그 페널티 에어리어의 끝쪽 라인과 골 에어리어의 끝쪽 라인 그 사이 공간의 포모라고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이 위치에 선수들이 많이 진입을 했을 때 이제 컷백이라든지 직접 슈팅을 통해서 그 득점에 가까워질 수 있는 득점에 가까운 상황을 자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첼시 경기를 상당히 많이 봤죠. 뭐 당연한 얘기겠죠. 모비차님도 많이 봤고 최근에 뭐 투헬 때, 포터 때, 그러니까 보엘리 인수 이후에 투헬, 포터, 포체티노, 뭐 램파드 많은 감독들을 겪었고 많은 경기들을 시청을 했잖아요. 그 경기들을 통틀어 봐서 이번 입스위치 타운전이 첼시가 로블록을 가장 정석적으로 공략한 경기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잘 공략했고 포모로 진입한 횟수도 상당히 높았고 슈팅이라든지 물론 유효 슈팅은 좀 슈팅 수에 비해 아쉽긴 했지만 이거는 사실 그 슈팅에서 유효 슈팅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사실 개인 역량의 비중이 높거든요. 어쨌든 로우 블록을 가장 잘 공략한 경기가 이번 시즌 통틀어 봐서 그리고 근 몇 년을 통틀어 봐서 첼시가 로우 블록 상대로 상당히 고전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는 상당히 잘 공략을 했다. 경기 준비를 마르스카가 정말 잘 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도 카페에 글을 하나 썼었는데 이제 로우 블럭을 상대할 때 결국에는 이제 측면에서의 개인 능력을 통한 드리블 돌파, 그리고 중거리 슈팅, 세트피스, 그리고 박스 장악력을 이용한 크로스 플레이 이 네 가지에 조금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마레스카가 이 네 가지를 굉장히 잘 적절히 사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패턴으로 입스위치를 공략하기 위해서 힘을 썼다는 게 정말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언급한 게 마레스카 전반기 지공 접근법, 대처법은 팝퍼스트 오버로딩이 주요 전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토트넘전 브렌트포드전, 레기아 바르샤바 1, 2차전과 마찬가지로 마레스카가 후반기 들어서 이제 새로 들고 나온 로우블락 공략법은 하프 스페이스 오버로딩을 통해서 14번 존을 열어놓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입스위치전에 상당히 노골적으로 이루어졌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엔조랑 파머를 정말 배치했거든요. 그리고 좌측에서는 네투가 볼을 잡았을 때 쿠쿠레아랑 파머가 정발로 하프 스페이스를 파줬죠. 우측에서 마두에케가 볼을 잡았을 때는 엔조가 하프 스페이스를 파줬습니다. 파머랑 엔조가 하프 스페이스 깊숙이 들어가면서 전반기에는 많이 볼 수 없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하프 스페이스 깊숙한 지점으로 들어갈 때 입스위치 수비수들이 딸려 들어가면서 14번 존이 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뭐 엔조, 파머 혹은 반대편에 있는 네투까지 그러니까 우측에서 마두에케랑 엔조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부분 전술을 시행할 때 네투까지 우측까지 넘어오면서 오버로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네투가 우측으로 넘어왔을 때 팝포스트 오버로딩이 형성이 되었을 때 역발 크로스를 올려주기도 했었고 아니면 네투가 직접 14번 존으로 들어가서
본인이 슈팅을 때리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머, 네투처럼 슈팅력이 좋은 선수들이 일종의 하프 스페이스 오버로딩 전략으로 과부하된 측면으로 인해 헐거워진 14번 존으로 들어가면서 직접 마무리를 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로 인해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어냈지만 결국 선수들이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웠고요. 네, 결국에 이제 모든 축구 전술이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특히 로우 블럭을 상대할 때 이게 극도로 두드러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론적인 그 공격 방법, 이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솔레이션이 가능하고 더블팀을 상대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선수를 막기 위해서 2명, 3명의 수비수들을 그쪽에 보내놓으면 또 다른 곳에 균열이 생기거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선수들을 배치를 했을 때는 또 14번 존이나 박스 안에서 이제 스트라이커 그리고 침투하는 선수들을 막아야 되는 선수들이 조금 줄어들고요. 이제 첼시가 득점을 했던 장면도 그랬습니다. 이제 마두에케가 전반전에 계속해서 더블팀을 파괴해주고 측면에서 돌파를 했는데, 이제 첼시의 첫 번째 득점 장면에서 딱 한 번 입스위치가 더블팀을 붙이지 못하고 1대1로 마두에케에게 수비수를 대치를 시켜놔요. 이때 마두에케가 정말 잘 돌파를 했고 거기서 균열이 발생해서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아니라 다른 상황들에서는 마두에케에게 2명, 3명의 수비수를 붙이다 보니 하프 스페이스라든지 14번 공간에 계속해서 공간이 생겼고, 또 거기에서 중거리 슈팅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하나의 부분 전술로 균열을 만들고, 또 그 균열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 상대가 대응을 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균열이 나는 개념이거든요. 이걸 굉장히 잘 이용한 경기였습니다. 자, 그럼 하프 스페이스 오버로딩으로 인해 14번 존에서 이제 기회를 만드는 이 전략은 사실 그러니까 농구에서 차용을 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박스 안으로 이제 선수들을 몰아 넣은 다음에 그 3점 라인 밖에 있는 선수가 이제 노마크 상태일 때 볼을 줘서, 그러니까 노마크 상태에서 3점 슛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듯이, 첼시도 지금 측면이랑 하프 스페이스에 과부하를 걸어서 그 슈팅하기 좋은 지점인 14번 존을 열어놓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효과적이었냐? 좌측에 비해서 우측에서 훨씬 효과적이었어요. 왜 그랬냐? 왜냐면 마두에케가 더블팀을 잘 상대해줬기 때문에. 좌측에서 네투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좌측에서는 실행이 잘 안 됐고, 반면 우측에서는 마두에케가 2명을 상대해줄 수 있다 보니까 그 타이밍에 엔조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주고, 그러면서 14번 존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됐잖아요. 이 전술이 왜 또 잘 됐냐? 엔조랑 파머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타이밍에 대한 감각이 더욱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대한 그 타이밍에 대한 교정이 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인데, 전반기에 비해서 선수들의 전반적으로 타이밍에 대한 감각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공수 양면에서. 그러니까 엔조랑 파머를 비롯해서 쿠쿠레아도 마찬가지죠.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이 타이밍이 정말 정교해지고 있고, 그러면서 패스를 건네는 선수들도 이 선수들에 대한 침투 타이밍을 더 잘 읽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플레이가 조금 더 매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반전에 이제 잭슨이 니어포스트로 잘라 들어가면서 슈팅을 했던 장면도 귀스토와 이제 엔소가 우측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첼시 선수들보다 입스위치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2명이 더 많았습니다. 2대4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측면에서 볼을 잡고 있을 때 엔소가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침투를 하면서 2명에서 4명을 공략하고 또 컷백을 내줬던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이때 잭슨의 침투 타이밍도 칭찬해줄 만한 게, 잭슨도 그렇고 마두에케도 그렇고 박스 안 오프 더블이 좋은 선수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잭슨 같은 경우는 니어포스트로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이 전무했던 선수였거든요. 지난 시즌만 봐도. 그러니까 포치티노 밑에서 조금 성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아쉬운 선수였고, 마두에케 같은 경우에도 팝포스트 침투가 그렇게 잘 됐던 선수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 시즌 거치면서 잭슨의 그런 날카로운 니어포스트 움직임으로 그 엔조에게 그 낮은 크로스를 이제 골대를 맞추긴 했지만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마두에케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팝포스트 움직임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잭슨과 마두에케, 그리고 아까 브렌트포드전에서도 수비수들이 성장을 하고 있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지금 마레스카 밑에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요. 이런 디테일들을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프 스페이스 오버로드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이게 왜 우측에서 잘 됐지만 좌측에서는 잘 안 됐잖아요. 마두에케 존재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했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좌측에서도 마두에케와 마찬가지로 두 명을 상대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은 좌측에서도 우측에서만큼의 효율을 낼 수 있다. 이것이 상당히 좀 되게 기대가 되는 대목이에요. 왜냐면 첼시가 지금 계속해서 좌측 윙어를 노리고 있잖아요. 아마 좌측에서도 우측에서 마두에케와 마찬가지로 더블팀을 어느 정도 상대해 줄 수 있는 선수를 찾을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실제로 링크가 뜨고 있는 선수들을 좀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선수들이 바이노 기튼스와 그리고 온스테인이 언급한 니코 윌리엄스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선수 모두 측면에서 어느 정도 더블팀을 상대할 수 있고, 저희가 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첼시의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는 하파엘 레앙 선수도 이 더블팀 혹은 또 3명까지도 상대를 할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레암은 마두에케보다도 파괴력이 더 좋은 선수이고 마두에케보다도 주변 동료를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레앙이 정말 오게 된다면 첼시는 정말 양측면에서 하프 스페이스 오버로딩을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팀으로 변모하겠죠. 그러면 첼시가 로우 블럭을 상당히 잘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14번 존을 비워놨을 때 14번 존으로 들어가는 선수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번 경기에서는 그 선수들이 공격형 미드필더인 파머였고 혹은 또 반대편 윙어에서 네투가 반대편 혹은 중앙까지 들어오면서 그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 두 선수 모두 아쉬운 마무리를 보여주면서 이 경기를 마무리 짓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첼시가 킥력이 좋은 선수들을 지금 계속해서 수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첼시가 로우 블록을 해체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지막 퍼즐이 박스 안에서 장악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공격수, 그리고 두 번째는 킥력이 좋은 선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번 존을 비워놨을 때 14번 존으로 진입을 해서 거기서 위협적으로 양발킥을 때릴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은 첼시가 로우 블록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체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첼시가 다음에 합류하는 이제 에스테방 선수, 그리고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캔드리 파이즈 선수도 합류를 하잖아요. 이 두 선수는 킥력이 박스 외곽에서 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들에게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14번 존의 공격형 미드필더랑 윙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간헐적으로 6번도 들어와서 중거리 슛을 날릴 수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맨시티에서 로드리 선수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첼시에서도 카이스도가 간헐적으로 올라와서 14번 구에서 슈팅을 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첼시 다음 시즌에 합류할 것이 유력한 안드레이 산토스 선수, 그리고 다리오 에스구 선수도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해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조나 카이세도가 박스 외곽에서 볼을 잡았을 때보다 산토스나 에스구 선수가 박스 외곽에서 볼을 잡았을 때 날리는 그 슈팅의 파괴력이 엔조 카이세도의 라비아에 비해서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네, 실제로 산토스가 스트라스부르에서 박스 밖에서 득점을 터뜨린 장면을 보면 지금 말씀해주신 패턴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이 14번 공간이 열렸을 때 후방에 있다 간헐적으로 전진을 해서 슈팅을 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비슷하고, 사실 왼쪽에서의 그런 온도볼 파괴력, 더블팀을 상대할 수 있는 온도볼 파괴력과 박스 장악력, 스트라이커의 박스 장악력이 조금 더 올라가고, 그리고 그 14번 공간에서 계속해서 위협적인 슈팅을 시도할 수 있는 선수들이 추가되면 사실 템백을 해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효율이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첼시 선수들을 봤을 때 쿠쿠레아에 대한 칭찬도 하겠지만 엔소나 쿠쿠레아 같이 좀 신체 조건이 떨어지지만 박스 안에서 그런 골 냄새를 잘 맡고 타이밍 맞게 침투를 잘 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런 선수들과 그리고 마두에케, 파머처럼 어쨌든 본인의 개인 기량으로 득점과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도 있고, 이런 조합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된다면 첼시가 로우 블럭을 그런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해왔던 팝포스트 오버로딩 전략도 상당히 잘 먹혀 들어갔잖아요. 물론 골을 이걸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머나 네토의 대각 크로스가 상당히 위협적으로 들어갔고 또 마무리가 될 수 있었지만 마무리가 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점을 찍어줄 공격수, 포워드의 영입도 시급하겠고요.
어, 그러니까 첼시 크로스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죠. 그러니까 박스 외곽, 그러니까 파포스 오버리딩을 시도할 때는 대각 크로스를 올리고, 또 반대로 그 10번들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포모로 깊숙한 지역으로 진입이 됐을 경우에는 낮은 크로스를 올리잖아요. 근데 그 낮은 크로스를 올리는 것이 입스위치 타운을 좀 괴롭히는데 좀 중요하게 작용을 했어요. 실제로 골도 낮은 크로스로 뽑아냈고 마도에케가 깊숙한 지점으로 이제 상대 수비수를 이제 벗겨내고 들어간 후에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려줘서 자책골로 이제 이어졌고 산초가 왼쪽에서 수비수를 제쳤을 때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려줘가지고 득점으로 연결될 뻔한 장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레스카가 윙어들이 볼을 잡았을 때 측면에서 볼이 있을 때 어떻게 상대 로블록을 해체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가 좀 명확하고 이 부분들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공격 기회로 전환되는 것이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아스날전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들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마땅치 않아서 어쩔 수 없었던 것도 있지만 그 경기와 최근 경기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극명하거든요. 계속해서 박스 안으로 진입을 하지 못하고 박스 주변에서 겉돌기만 하다가 이 박스 안으로 진입하는 그 루트가 굉장히 명확해졌습니다. 측면에서 윙어들 혹은 뭐 파머 같은 선수들이 파포스트를 향한 크로스를 올리거나 또 그게 막혔을 때는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해서 그 선수들이 낮고 빠른 크로스를 시도하는 그런 패턴이 조금 명확하게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투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마두에케만큼 더블팀을 잡아주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의 크로스 메이킹 능력 그리고 대각 크로스는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저희가 전에도 언급한 부분이지만 그런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박스 장악력이 있는 공격수의 존재가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격수에 대한 뭐 회차를 이미 찍기도 했고 또 추후에 찍을 수도 있겠지만 델라비나 세슈코 선수 그리고 오시멘 선수가 상당히 매력적인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그리고 에키티케 선수도 제가 카페에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에키티케 선수가 공중볼이라든지 그 헤더에 큰 장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이 선수도 박스에서 움직임이 상당히 기민한 선수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스 장악력이 무조건 피지컬, 제공권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박스 안에서 볼의 낙하 지점을 잘 포착하고 움직임으로 수비를 따돌릴 수 있다면 그것도 박스 장악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팬분들이 에키티케 선수도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네, 결국 이 선수들이 좀 압도적인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찍어 눌러서 득점을 해줄 수 있냐? 뭐 당연히 그렇게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마레스카가 요구하는 파포스트에서의 경합 그리고 기민한 움직임을 통한 샷메이킹이 가능하다 어느 정도만 가능하다면 그 루트를 막기 위해서 상대는 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첼시가 안 좋았을 때를 보면 사실 그 역할을 해줄 선수가 전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는 그 선택지를 아예 소거한 채 수비를 했으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만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상대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그런 맥락에서 다른 부분에서 또 찬스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졌을 때는 이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감독이 준비를 잘 해왔냐? 감독이 그 경기에서 첼시가 뭐 수적으로라든지 뭐 질적으로라든지 그 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줬느냐? 깔아줬는데 선수들이 해결하지 못해서 진 것이냐? 아니면 감독이 그 판을 깔아주지 못해서 첼시가 진 것이냐?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포체티노랑 마레스카의 차이가 여기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마레스카는 그런 판을 지속적으로 깔아주는 감독이고 포체티노는 그런 판을 못 깔아줬던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드진 평가에서 좀 물론 이제 축구 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지난 시즌 경기를 봤을 때 포체티노는 그러지 못했을 때가 좀 많았거든요. 로우 블록을 해체하는 데 있어서 포체티노는 마땅한 그런 명확한 플랜이 보이지도 않았고 마레스카만큼의 저희가 지금까지 언급한 디테일을 보여주지도 못했던 것이 포체티노에게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었다면 마레스카는 매 경기 선수들이 수적 우위, 질적 우위를 좀 활용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다는 것이 좀 그 두 감독 사이에 좀 본질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비겼죠.
승점 3점을 챙겨오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마레스카가 좀 비판을 피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패인이 무엇이었는지, 첼시가 왜 이 경기를 승리로 가져오지 못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두 실점 모두 아쉬워요. 그러니까 첼시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던 스쿼드 불균형의 문제를 보여주기도 했고, 또 개개인 차원에서의 미스도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토신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저는 토신 선수가 첼시 1군 레벨 선발로 뛰기에는 좀 상당히 아쉬운 면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첫 번째 실점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토시는 능동적인 압박을 구사할 때 앞선에서 끊어주는 것이 상당히 부족한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첼시의 게임 모델과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선수라고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온더볼 상황에서는 토신이 첼시의 좀 포지션을 강조하는, 패스 플레이를 강조하는 그런 좀 모델에 적합하기는 하지만, 반대로 수비 상황에서 좀 능동적으로 압박을 하고 하프라인에서 끊어줄 수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확실히 끊어줘야 되는, 능동적인 수비를 펼쳐야 되는 첼시 수비수들의 그런 요구, 그 기준점에서 봤을 때 토신은 상당히 아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실점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토신이 갖고 있는 단점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네, 지금 첼시 아까 브렌트포드전 리뷰를 할 때 지금 첼시가 어쨌든 전반기보다 조금 더 완성에 가까워지고 조금 더 안정이 된 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지만 전반기에 그런 경기력이 더 다이나믹했고 득점이 많이 터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쿠쿠레야 그리고 코릴, 포파나 이 세 명의 3백이 모두 전방 압박이 가능하고 전방에서의 수비 그리고 경합, 볼 탈취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위치에서 계속해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첼시가 굳이 복잡한 빌드업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위에서부터 계속 공격을 할 수 있었던 게 주요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찰로바도 조금 아쉬웠고 특히 토신이 좀 많이 고전을 했죠. 앞쪽에서 끊어지지 못하고 상대의 공격수가 돌아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계속해서 수비라인이 뒤로 밀리게 했고 첫 번째 실점도 그런 장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두 실점은 모두 지역 수비에서 나온 실점이 아니었어요. 두 상황 모두 일종의 전환이죠. 전환으로 야기된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좀 이어진 실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토신이 전환 상황에서 못 끊어주면서 라인이 전반적으로 후퇴하게 되면서 쿠쿠레아랑 코릴, 토신이 박스 안에서 수비를 못 해주면서 이어진 실점이었고, 두 번째는 첼시가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공중볼, 세컨볼을 따지 못하면서 이어진 실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첼시가 지역 수비에 대한 조직력이 좀 현저히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 상황에서 첼시가 해결하지 못한 스쿼드 불균형의 문제가 좀 안 좋게 작용했던 그런 실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포파나 선수가 이래서 첼시 팬들이 또 애증의 선수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 첼시가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지역 방어에서 약점이 많았지만 이런 부분에선 더 수비를 잘했던 팀이 첼시거든요. 그 역할을 해줬던 게 포파나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리스 제임스, 포파나, 그리고 쿠쿠레아는 뭐 박스 안에서, 그러니까 수비 지역에서는 이걸 못 해주지만 그래도 중원에서는 이걸 잘 해주는 선수인데, 어쨌든 포파나랑 제임스의 부재가 느껴졌던 경기였고, 왜 제임스가 계속해서 리그 경기를 지금 못 뛰고 있는데, 뭐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지금 제임스를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이유이자 컨퍼런스 리그에서 기용을 하는 이유는 지금 엔조 카이세도 백업이 없어서 그래요. 라비아가 부상인 상태에서 지금 아무구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컨퍼런스 리그에서 엔조 카이세도에게 체력 안배를 해주기 위해서 제임스를 미드필더로 기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제임스 미드필더 기용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이전 그 팟캐스트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제임스 미드필더 기용에 여러 가지 장점 또 단점도 있겠지만 사실 제임스 미드필더 기용의 정말 핵심적인 이유는 지금 엔조 카이세도의 체력 안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제임스가 지금 리그 경기를 소화하지 못하는 것도 상당히 아쉽고, 출전 시간에 대한 조절이 필요한 선수이다 보니까, 그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아쉬움이 좀 혼재된 가운데 첼시의 두 실점은 사실 전술적인 부분보다는 뭐 좀 개개인 선수들의 미스, 그리고 첼시가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불균형의 문제로 인해 좀 야기된 실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특히 쿠쿠레아 선수가 첼시가 수비를 할 때 지속적으로 타겟으로 선정돼서 계속해서
공략을 당하는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두 번째 실점에서도 이제 반대편에서 크로스가 날라올 때 아예 벤 존슨에게 공중볼을 내주고 경합조차 해주지 못하면서 실점을 당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럼 쿠쿠레아 나온 김에 쿠쿠레아 얘기를 좀 해보죠. 저는 쿠쿠레아를 이번 시즌에 볼 때 한 가지 단어가 떠올라요. 라움도이터거든요. 그러니까 토마스 밀러의 별명이기도 했지만 지금 쿠쿠레아가 첼시에서 소화하고 있는 롤은 라움도이터에 가까워요. 사실상 미드필더의 역할을 부여받아서 첼시 공격 상황, 그러니까 볼의 위치에 따라 필요한 공간으로 들어가지고 필요한 그런 위험 지역, 핵심적인 지점으로 침투를 해 들어가면서 동료들에게 공간을 열어줌과 동시에 본인이 또 간헐적으로 해결하는 모습도 이번 시즌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번 경기에서 그 입스위치전 그 추격골도 후쿠레아의 어떻게 보면 좀 훌륭한 오프더볼로 인해서 좀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상당히 미드필더적인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선수가 헤타페 시절을 보면은 그 윙어 내지는 미드필더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쿠쿠레아는 사실상 미드필더로서 지공 상황에서는 라움도이터 그리고 볼이 없을 때는 진공 청소기 역할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선수가 수비수로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물론 수비수로서 라인을 확 끌어올렸을 때 경합은 상당히 잘 해주지만 그리고 리커버리도 잘 해주지만 상대가 볼을 쥐고 있을 때 지속적으로 뭐 공중볼이든지 계속해서 타겟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즉슨 지금 상대가 봤을 때 쿠쿠레아는 첼시의 취약 링크라는 것인데 쿠쿠레아 특유의 수비 방식 그리고 제공권 이슈가 계속해서 첼시의 지금 저점을 높이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쿠쿠레아가 올 시즌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지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선수가 스쿼드 플래닝의 핵심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쿠쿠레아가 지금 해주고 있는 미드필더의 역할은 내년에 합류하는 산투스 혹은 에수구 같은 선수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고 그럼 쿠쿠레아를 평가할 때는 이 선수의 그 수비적인 가치, 수비수로서의 가치를 이제 두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선수가 지속적으로 상대팀의 타겟이 되고 있는데 이 선수를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선수인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죠. 네, 개인적인 의견인데 사실 지난 시즌에 갤러거가 생각이 좀 나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뭐 포지션이나 플레이 스타일 뭐 이런 게 완전히 다른 선수들이지만 어쨌든 팀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그런 조금 본인이 잘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줬던 시즌이 갤러거의 23-24 시즌과 쿠쿠레아의 24-25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갤러거는 그 특유의 활동량과 리커버리 능력으로 첼시 중원의 불균형을 해소해주고 공격 쪽에선 오프 더 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주면서 본인도 스탯을 많이 쌓았고 이번 시즌 쿠쿠레아도 비슷합니다. 중원에서의 불균형을 좀 해소해주기 위해서 중앙에서 좀 진공청소기 역할을 해주고 또 공격 쪽에선 말씀해주신 라운더히터 역할을 해주면서 득점도 많이 만들어냈지만 이 두 선수의 공통점 좀 생각을 해보면 그 본연의 그 자신의 포지션에 본연의 역할을 좀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어요. 갤러거는 미드필더의 링커로서의 역할이 좀 부족했고 쿠쿠레아는 내려앉았을 때 박스 안에서의 수비를 하는데 너무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해당 시즌에서는 굉장히 첼시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지만 장기적인 플래닝의 관점에서는 좀 많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쿠쿠레아는 지금 쿠쿠레아가 해주는 그런 역할을 중원에서 대체를 해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쿠쿠레아 자리에 쿠쿠레아 역할을 하는 것보단 조금 더 수비도 잘하고 공격 쪽에서도 좀 다른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 다음 시즌에 판매 대상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쿠쿠레아 대체자를 찾는 것도 첼시의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쿠쿠레아가 라운드히터로서 역할을 부여받는 이유 자체가 첼시 전방에서 전반적으로 배후 공간으로 들어가는 성향의 선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이제 잭슨이나
마두에케가 없을 때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아예 없다 보니까 쿠쿠레아가 계속해서 그런 역할을 좀 강조받았는데, 첼시는 지금 잭슨도 이제 복귀를 했고 또 새로운 공격수, 새로운 왼쪽 윙어에 대한 영입설이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 좀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배후 공간을 확실히 파줄 수 있다면 쿠쿠레아가 갖고 있는 라운드히터적인 기질은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동시에 그 역할 자체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동시에. 그러니까 만약 파괴력 있는 스트라이커, 윙어가 추가가 됐을 때 쿠쿠레아의 라운드히터적인 기질, 역량은 한 단계 더 끌어올려질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봤을 때는 그 역량 자체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팀 차원에서. 그래서 쿠쿠레아가 올 시즌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첼시의 핵심 선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첼시의 스쿼드 저점이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좀 완성이 되었을 때 쿠쿠레아의 입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때는 완전 주전이 아니라 조금 스쿼드 자원 혹은 후보 자원으로 간주가 될 수도 있겠고, 하지만 주급의 수준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이 선수가 스쿼드 플래닝에 있어서 조금 애매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이 선수가 스페인 대표팀에서 잘했을 때를 보더라도 이 선수가 가져다주는 그 체격에서의 단점과 그런 지역 수비에서의 불안점을 뭐 파비안 루이스라든지 로드리 선수가 좀 커버를 해주면서 이 선수의 장점이 좀 잘 나올 수 있게 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지금 첼시는 이 쿠쿠레아의 그런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선수가 들어오긴다기보다는 이 쿠쿠레아의 역할 자체가 좀 대체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는 이 선수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쿠쿠레아가 좀 아이러니한 선수인 게 첼시의 불균형을 해소해주지만 또 본인이 불균형을 야기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애매한 부분은 분명히 있고, 그렇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어쨌든 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줬고 또 박스 안에서 공간을 상당히 잘 보고, 이 선수가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라운드 히터인 이유는 경합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볼에 대한 집념, 멘탈리티, 그리고 그 흘러 들어오는 볼에게 도전을 하는 그 강도라 그러나요? 움직임의 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그 모든 볼을 준비하고 있고 대기하고 있고 알맞은 순간에 공격하는 그 타이밍을 잘 안다는 것이고, 그런 공격에 대한 멘탈리티를 좀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득점도 뽑아내고 있고 또 공격 포인트로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레스카가 이런 부분을 잘 캐치하고 뽑아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마레스카도 쿠쿠레아를 단순히 수비수로 기용하다기보다는 좀 다양하게 기용을 하면서 좀 이런 역량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것을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만한 대목이고, 포체티노 밑에서는 쿠쿠레아가 인버티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박스 타격에 대한 그런 요구는 받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번 시즌에 쿠쿠레아는 단순히 인버티드 풀백을 좀 넘어서서 공격의 일종의 좀 라운드 히터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선수 개개인의 성장에 있어서도 또 풀백으로 또 한 단계 성장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격적인 측면에서 한 얘기이지만, 자 어쨌든 이번 경기 승리를 못 가져온 것이 정말 좀 뼈아픕니다. 마레스카가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지금 첼시의 그러니까 팬 문화, 그러니까 팬과 선수들 간의 지금 호응이라든지 그런 관계가 지금 좀 부정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계속해서 마레스카는 쇼패스 빌드업을 추구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경기 통제, 경기 컨트롤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첼시 팬들은 계속해서 좀 볼을 빨리 처리하고 전방으로 보내라, 좀 이런 신호를 산체스에게도 보내고 있고 선수들에게 보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팬들의 문화가 개선돼야겠다고 뭐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선수들이 뭐 동요되지 않고 감독이 주문하는 플레이를 잘 실행할 수 있는 좀 그런 멘탈리티를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좀 간헐적으로 동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사실 좀 경기를 결정짓기 때문에 선수들이 멘탈리티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필요도 있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비판하는 의견도 많았고 이제 팬들을 비판하는 의견도 많았는데 또 마레스카라고 선수들에게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 같진 않거든요. 또 대외적으로는 팬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면서 또 내부적으로는 선수들에게 동요되지 말고 해야 할 플레이를 하라고 강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다양한 방면에서 첼시가 발전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지만
챔스권을 수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뭐 팬들과의 연계라든지 선수 개개인들의 퍼포먼스 그리고 마레스카의 결단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사실 뭐 팬들과의 관계, 선수들의 멘탈, 집중력 이런 건 사실 좀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당연히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또 개선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 누가 봐도 너무 당연한 얘기라 가지고 저희 팟캐스트에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제 축구적인 이제 전술 전략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뭐 그냥 그래도 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술적으로 다뤄볼 만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마레스카가 레기아 바르시아 바전 하프타임 기점으로 새로 좀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한 전술인데요. 아 사실 그 사우샘튼전 그 원정 경기에서도 전반기 원정 경기였죠. 그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챙겨온 경기인데 그 경기에서도 잠깐 보인 전술이었는데 마레스카가 원래 기존에 3위 혹은 3일로 빌드업을 진행했다면 입스위치전 후반전 그러니까 레기아 바르샤바전 후반전을 기점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2-2 대형으로 2-2 그러니까 사각형 후방에서 사각형 대형으로 지금 볼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큰 의미는 이번 경기에서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입스위치가 내려앉고 수비를 하는 상황에서 원톱을 필두로 공격을 전개할 때 첼시가 후방에 3명을 남겨놓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명을 남겨놓고 그 토신을 빼고 귀스토를 교체 투입시키면서 그 센터백 자리를 이제 한 칸 전진시킨 거죠. 그러면서 2-2 구조로 빌드업을 하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접근을 가져갔습니다. 뭐 리스크 테이킹을 조금 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뭐 그것 이후에 뭐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는데 뭐 그래도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뭐 공격 기회를 만들고 공격 찬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어쨌든 경기를 쫓아가는 입장에서 이런 변화를 취할 필요는 있거든요, 분명. 네, 어쨌든 이런 접근을 하는 것도 좀 더 많은 선수들을 전반에 가담시키고 수적 우위를 형성하기 위함이고 이런 변화들을 계속 가져간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 좀 리스크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만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산초 선수가 어쨌든 그 세트피스 상황에서 부분 전술에서 득점을 뽑아내는데 이번 경기에서 세트피스의 부분 전술도 좀 두드러졌어요. 한번 살펴보죠. 네, 세트피스를 할 때 이제 뭐 크로스로 올라간 장면도 조금 있었지만 좀 짧은 패스로 시작을 해서 이 볼을 머금어주는 선수가 있고 또 부분적으로 로테이션을 하면서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를 해서 그 하프 스페이스에서 나오는 컷백이나 크로스들을 좀 이용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전반전에 엔소의 슈팅이 뜬 장면도 있었고 또 마두에케의 슈팅이 뜬 장면도 있었는데 이 양쪽 모두에서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왔고 결국에 후반전에 산초가 나와서 볼을 받으면서 득점까지 이어졌습니다. 첼시가 뭐 헤더라든지 제공권에 큰 장점이 없는 선수들 이 선수단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큰 위력을 기대하기는 힘들고 또 위력을 보여주지도 못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뭐 불균형의 해소를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겠지만 어쨌든 올 시즌은 잇몸으로라도 버텨야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다양한 세트피스 루트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기존에 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체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산체스를 쓰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 가지예요. 세트피스입니다. 세트피스 수비에서 산체스의 그 제공권, 그러니까 긴 리치를 활용해서 캐칭을 하는 능력이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지금 첼시 선수단 선수 구성을 생각했을 때 상당히 중요하고 산체스가 사실 뭐 쿠르투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의 버금가는 공중볼 캐치 능력을 보이기 때문에 물론 크로스를 대처하는 능력은 판단은 아직 떨어지지만 세트피스에 국한해서 봤을 때 산체스의 제공권 캐칭 능력은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수 양면에서 어느 정도의 발전을 보여준 좀 첼시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특별히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네, 이 정도면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팬분들이 저희 팟캐스트를 이번 회차에서는 이 부분들을 강조해서 좀 다음 경기를 보실 때 적용해서 보시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레스카가 왜 파머랑 엔조를 정말로 매치하느냐?
하프 스페이스 오버로딩. 이 일련의 시퀀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프 스페이스 오버로딩으로 인해서 상대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14번 존의 공간을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하프 스페이스를 허용할 것이냐 이 이지선다를 잘 집중해서 보시면은 첼시 공격의 의도가 확실히 보일 것이고 14번 존이 열릴 때 선수들이 거기서 어떤 마무리를 보여주느냐 이것도 어떤 역할을 요구받느냐 이것도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팝포스트 오버로딩, 하프스페이스 오버로딩 14번 존을 핵심적으로 보시면은 첼시가 어떤 유형의 공격수, 어떤 유형의 선수들이 필요한지 확실히 파악이 되실 거예요. 다음 경기를 보실 때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개개인 선수들의 움직임이에요. 니어포스트로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이 부족했던 잭슨이 이번 경기에서 니어포스트로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고, 마두에케도 올 시즌 들어서 팝포스트를 공략하는 움직임이 많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산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아예 없는 선수이지만 그래도 전술적으로 요구받으면서 실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첼시 선수들이 공격진에서 각 공격 상황에서 요구받는 역할이 요구받는 동선이 어떤 것인지 잘 파악을 할 수 있을 테고 그로 인해서 첼시 선수들 공격진에게 요구되는 프로필이 어떤 것인가 어떤 움직임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을 테고 또 개개인 선수들이 이런 방면에서 어떠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또 파악할 수 있으시겠죠.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보신다면은 경기를 조금 더 재밌게 즐기실 수도 있을 테고 그것이 저희 사실 팟캐스트의 목적이기도 하고 또 첼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 앞으로 첼시가 이적 시장에서 선수들을 영입을 할 때 어떤 프로필을 좀 지켜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팬분들도 좀 더 수월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전 요약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브렌트포드전 입스위치전 분석에 대해서 좀 많은 팬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왜 승점 3점이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기인데 너무 좋은 말을 많이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마냥 그냥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가져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의 플랜, 감독이 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뚜렷하게 나타났던 경기. 특히 입스위치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것이 잘 나타났고 그것이 잘 실행된 경기였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무작정 감독을 실드하거나 무작정 감독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를 지거나 비겼을 때 원하는 결과를 못 가져왔을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과연 감독이 그런 판을 깔아줬는데 선수들이 해당 과제들을 실행하지 못해서 결과를 못 가져온 것이냐 아니면 애초에 감독이 승리에 유리한 판을 깔아주지 못해서 결과를 못 가져온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정말 두 가지 경우 중 어떤 경우였는지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마르스카는 정말 특히 입스위치전 같은 경우는 정말 준비를 잘해온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스위치전 보여준 그런 문제는 스쿼드적인 불균형에서 기인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분명히 다가온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긍정적인 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브렌트포드전, 입스위치전 리뷰를 마치고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웹스터, 저는 흡이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